1715년 여름 플로리다 해안 앞바다에서 스페인 보물선 11척이 허리케인에 휩쓸려 침몰했습니다. 금화와 은괴, 보석으로 가득했던 이 선박들은 바다 밑으로 사라졌고 그 소식은 곧 카리브해 전역에 퍼졌죠. 불과 며칠 만에 수백 명의 선원들이 나소 항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인양 작업을 빙자했지만 실제로는 스페인이 건져 올린 보물을 약탈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당시 카리브해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18세기 초반 이 지역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막 끝났고 수천 명의 사략선 선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합법적으로 적국 선박을 약탈할 수 있었지만 평화 조약이 체결되자 그들이 가진 유일한 기술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선택지는 간단했습니다. 굶어 죽거나 상선에서 비참한 임금을 받으며 일하거나 아니면 해적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당시 상선의 선원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채찍질은 일상이었고 식사는 형편없었으며 임금은 몇 달씩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반면 해적선에서는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눴고 선장도 선원들이 직접 뽑았으며 부상을 입으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죠. 한 해적선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직한 일에는 빈약한 보수와 힘든 노동만 있을 뿐이지만 여기에는 풍요와 자유가 있다고요. 최악의 경우라 해도 교수대에서 몇 번 찡그린 표정을 짓는 것뿐이니 즐거운 삶과 짧은 삶이 내 모토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해적의 황금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거의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오늘은 카리브해 해적들의 진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영화 속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폭력과 탐욕, 그리고 놀랍게도 민주주의와 평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5세기 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중반이 되자 스페인령 식민지는 카리브해와 중남미 전역에 퍼져 있었죠. 쿠바의 아바나, 히스파니올라의 산토도밍고, 그리고 본토의 카르타헤나, 포르토벨로, 파나마 같은 도시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식민지들은 금과 설탕, 담배 같은 귀중한 자원을 스페인 본국으로 실어 날랐고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이런 부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독점을 깨고 싶어 했죠. 게다가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개신교 국가인 영국, 네덜란드 사이의 갈등은 종교적인 동시에 경제적이었던 겁니다. 유럽에서 직접 전쟁을 벌이기엔 비용이 너무 컸지만 멀리 떨어진 신대륙에서 스페인의 식민지와 보물선을 공격하는 건 훨씬 매력적인 선택이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사략선이었습니다. 사략선은 해적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그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마크 증명서라는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이 증명서는 사실상 적국의 선박을 합법적으로 약탈할 수 있는 면허였던 겁니다. 물론 전리품의 일정 부분은 왕실에 바쳐야 했지만 그래도 남는 건 상당했죠. 16세기 중반부터 프랑스 사략선들이 카리브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플레리, 프랑수아 르클레르 같은 선장들은 스페인 보물선을 습격해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었죠. 영국도 뒤질 수 없었습니다. 1585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선장들에게 사략선 허가를 내줬습니다. 드레이크는 1586년 카르타헤나를 습격해 엄청난 몸값을 받아냈고 그 공로로 기사 자비까지 받았죠. 월터 롤리 경도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사략선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리브해에 영구적인 기지가 없었다는 거죠. 습격을 마치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러면 스페인은 금방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가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네덜란드 선원들이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에 정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페인이 관심을 두지 않던 곳들이었죠. 1620년대 중반 히스파니올라 섬 북서쪽 해안에 프랑스 선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섬에 사는 야생 소와 돼지를 사냥해서 고기를 훈제해 팔았죠. 그들은 부케라는 나무 틀 위에서 고기를 훈제했는데, 그래서 부카니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버커니어라는 단어의 기원이죠. 하지만 스페인은 이 정착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히스파니올라의 스페인 총독은 군대를 보내 이들을 쫓아냈고, 그들의 생계 수단이던 야생 동물들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살아남은 정착민들은 근처의 작은 섬인 토르투가로 도망쳤죠. 이 섬은 작고 험난했지만 훌륭한 천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카리브해 해적의 역사가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1630년경 토르투가에는 수백 명의 선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인이었지만 영국인, 네덜란드인, 심지어 탈출한 노예들도 있었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증오와 생계수단의 부재였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들을 노렸지만 점차 대담해졌죠. 스페인 본국으로 향하는 보물선까지 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페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635년 스페인 함대가 토르투가를 공격해 정착지를 불태웠죠. 하지만 해적들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왔고 더 많은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1640년 프랑스 엔지니어 장드 바쉐르가 토르투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요새를 건설했죠. 포르드 로슈르라는 이름의 이 요새는 대포로 무장했고, 이제 토르투가는 어떤 국적의 해적에게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리품의 일부를 요새에 바쳐야 했지만 말이죠. 이 시기 해적들은 스스로를 해안의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느슨하지만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었죠. 습격을 떠나기 전에 선장을 선출했고 행동 강령을 만들어 모두가 서명했습니다. 이 강령은 놀랍도록 민주적이었습니다. 선장이 무능하거나 선원들의 신뢰를 잃으면 투표로 해임할 수 있었죠. 전리품은 계급과 역할에 따라 나뉘었지만 선장도 일반 선원의 2배 정도만 받았습니다. 당시 해군이나 상선에서 선장과 선원의 임금 차이가 수십 배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평등한 시스템이었죠. 강령에는 규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싸움 중에 겁먹고 도망치면 채찍질을 당하거나 몫을 빼앗겼고, 동료를 배신하거나 탈영하면 사형이거나 무인도에 버려졌습니다. 유명한 판자 위를 걷게 하는 처형은 사실 역사적 증거가 거의 없지만 무인도 유배는 실제로 흔한 처벌이었죠. 몇 병의 물과 권총 한 자루만 남겨두고 섬에 버려지면 대부분은 며칠 안에 자살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1654년 스페인이 다시 토르투가를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규모 함대를 동원했고 9일간의 포위 끝에 요새가 함락되었죠. 하지만 해적들의 대부분은 이미 배를 타고 도망친 뒤였습니다. 스페인은 요새를 파괴하고 철수했지만 1660년이 되자 해적들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요새를 건설했고 토르투가는 공식적으로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해적 기지가 등장했습니다. 1655년 영국이 자메이카 섬을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았죠. 섬 남쪽 끝에 포트 로열이라는 작은 항구는 곧 영국 해적들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영국 총독들은 적극적으로 해적들을 환영했습니다. 스페인을 견제하고 자메이카를 방어하는데 해적들이 유용했거든요. 게다가 해적들이 가져오는 전리품은 식민지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었죠. 1663년 크리스토퍼 밍이라는 영국 사략선 선장이 역사상 가장 큰 해적 함대를 모았습니다. 14척의 배와 1,400명의 선원으로 그는
멕시코의 campeche를 습격했죠. 이 습격에 젊은 웨일스 출신 선원도 참여했는데 그의 이름은 헨리 모건이었습니다. 모건은 곧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게 되죠. 1667년 모건은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포르토벨로를 습격했습니다. 당시 포르토벨로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중요한 스페인 항구 중 하나였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죠. 하지만 모건은 대담한 야간 기습으로 요새를 점령했고 도시를 약탈한 뒤 막대한 몸값을 받아냈습니다. 1669년에는 마라카이보를 습격했고 1671년에는 그의 경력의 정점인 파나마 습격을 감행했죠.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모건은 1200명의 해적을 이끌고 정글을 가로질러 행군했고 파나마를 점령해 불태웠죠. 그가 가져간 전리품의 정확한 액수는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수십만 파운드는 되었을 겁니다. 당시 영국 노동자의 평생 소득이 100파운드 정도였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부였죠. 재미있는 건 모건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가 파나마를 공격할 당시 영국과 스페인은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였고 그의 행동은 명백히 불법이었죠. 그는 잠시 런던으로 소환되었지만 곧 석방되었고 오히려 기사 자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 부총독으로 임명되어 돌아왔죠. 해적에서 귀족이 된 겁니다. 이게 당시의 모순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적을 단속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이 가져오는 부를 탐냈던 거죠. 포트 로열은 해적들의 부 덕분에 번영했습니다. 1690년대가 되자 인구가 6,500명에 달했고 카리브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죠. 해적들은 몇 주 만에 수년치 임금을 벌었고 그 돈을 선술집과 도박장, 매춘업소에서 탕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해적들은 하룻밤에 2,000에서 3,000파운드를 쓰기도 했고 한 해적은 매춘부가 벗은 모습을 보기 위해 500파운드를 주기도 했다고요. 그들은 와인통을 거리에 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마시도록 강요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방탕한 낙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92년 6월 7일 오전 거대한 지진이 자메이카를 강타했습니다. 포트 로열의 북쪽 절반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2,000명 이상이 죽었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게 신의 징벌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목사는 설교에서 포트 로열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죠. 도시는 재건되었지만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영국 정부의 태도도 변하고 있었죠. 17세기 말 카리브해의 해적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죠. 첫째, 스페인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사략선 허가가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해군이 강화되면서 보물선을 습격하기가 어려워졌죠. 셋째, 프랑스와 영국 해적들 사이에 내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스페인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해적들이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일부는 유럽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카리브해에 정착해 농장주나 벌목업자가 되었죠. 또 일부는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숙련된 선원이 부족했고 해적들은 최고의 항해사였거든요. 물론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지만요. 하지만 모든 해적이 손을 뗀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사냥터를 찾았죠. 바로 인도양이었습니다. 1690년대 소수의 대담한 선장들이 희망봉을 돌아 동인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동인도 회사의 상선들과 무굴 제국의 보물선들이 있었죠. 카리브해보다 훨씬 더 부유한 목표물들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헨리 에버리였습니다. 1695년 그는 홍해에서 무굴 제국 황제의 보물선을 습격했죠. 배에는 수십만 파운드의 금과 은, 보석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습격으로 에버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해적이 되었죠. 그는 전리품을 가지고 바하마의 나소로 항해했습니다. 당시 나소는 작고 가난한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총독은 에버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가 정박하도록 허락했죠. 에버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지만 그가 나소를 안전한 항구로 확립한 건
중요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소는 카리브해 해적의 마지막 거점이 될 테니까요.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다시 사략선 허가가 발급되기 시작했고, 특히 영국 사략선들이 나소를 기지로 삼았죠. 전쟁 중에는 프랑스와 스페인 선박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소의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1714년 전쟁이 끝날 무렵 나소에는 수백 명의 사략선 선원들이 있었지만 정작 민간인은 100명도 안 됐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선원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고 카리브해에서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죠. 자연스럽게 그들은 계속 알던 일을 했습니다. 배를 몰고 다른 배를 습격하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사략선 허가 없이요. 그들은 해적이 된 겁니다. 1715년부터 1725년까지를 역사가들은 해적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카리브해와 북미 연안에는 약 5,000명의 해적이 활동했죠. 나소는 사실상 독립된 해적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해적공화국이라고 불렀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다스렸죠. 법은 없었지만 강령은 있었고 전리품은 공평하게 나뉘었으며 인종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이 평등주의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해적선에는 탈출한 노예들과 흑인 선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백인 선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죠. 역사가들은 당시 해적의 거의 3분의 1이 아프리카계였다고 추정합니다. 18세기 초반 노예제가 만연하던 시대에 이건 놀라운 일이었죠. 여성 해적도 있었습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가 가장 유명하죠. 나소의 해적공화국에서는 플라잉 갱이라는 조직이 가장 영향력이 컸습니다. 벤저민 호니골드와 헨리 제닝스가 처음 조직했고 여기에는 당대의 모든 유명 해적들이 속해 있었죠. 찰스 베인, 켈리코 잭, 샘 벨라미,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에드워드 티치, 일명 블랙비어드도 있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본명은 에드워드 티치였고 브리스톨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크고 검은 수염을 길렀는데 전투에 나갈 때는 수염에 화약이 든 도화선을 꽂아 불을 붙였다고 하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은 악마처럼 보였고 많은 선박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했습니다. 사실 블랙비어드는 불필요한 폭력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공포를 무기로 삼았고 대부분의 경우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했죠. 하지만 해적들의 성공은 그들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1716년부터 카리브해와 북미 연안의 해상 무역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특히 노예 무역이 문제였습니다. 노예선들은 무방비 상태였고 해적들의 쉬운 표적이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의 상인들은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정부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1717년 영국의 조지 1세는 국왕의 사면령을 발표했습니다. 해적들이 자수하고 다시는 해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지만 1718년에 재발표되자 일부 해적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거부했죠. 사면을 받는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동시에 조지 왕은 우즈 로저스를 바하마의 새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로저스는 전직 사략선 선장으로 세계 일주를 한 경험도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었죠.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나소의 해적들을 진압하라는 거였죠. 1718년 7월 로저스는 군함 4척을 이끌고 나소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해적 사냥꾼은 벤저민 호니골드였습니다. 한때 플라잉 갱의 지도자였던 그는 이제 총독의 월급을 받으며 옛 동료들을 쫓아다녔죠. 그는 찰스 베인과 블랙비어드를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대신 몇몇 소규모 해적들을 체포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적 사냥꾼들은 더 성공적이었죠. 1718년 말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블랙비어드가 최후를 맞았습니다. 로버트 메이너드 중위가 이끄는 해군 부대가 그를 추적했고
격렬한 전투 끝에 블랙비어드는 총상 5발과 칼에 20번 찔린 후 쓰러졌죠. 메이너드는 그의 머리를 잘라 배의 뱃머리에 매달았습니다. 다른 해적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죠. 한 명씩 유명한 해적 선장들이 사냥당했습니다. 스티드 보니든 1718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체포되어 찰스타운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죠. 켈리코 잭과 그의 연인인 앤 보니, 그리고 남장을 하고 있던 메리 리드는 1720년 자메이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켈리코 잭은 포트 로열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그의 시신은 사슬에 매달려 작은 섬에 걸렸습니다. 지나가는 배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죠. 앤 보니와 메리 리드는 임신 중이어서 처형이 연기되었는데 메리는 감옥에서 열병으로 죽었고 앤의 운명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찰스 베이는 1721년까지 도망 다녔지만 결국 자메이카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도 포트 로열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죠. 바솔로뮤 로버츠는 1722년까지 활동했는데 그는 400척 이상의 선박을 납포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영국 해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죠. 1716년부터 1726년 사이에 약 500명의 해적이 처형되었습니다. 일부는 교수대에서 당당하게 죽었고 일부는 용서를 빌었죠. 포트 로열의 교수대는 특별히 바닷가에 세워졌는데 밀물이 3번 시신을 덮을 때까지 내버려뒀습니다. 이것도 경고의 의미였죠. 한때 해적의 낙원이었던 포트 로열은 이제 해적들이 죽는 곳이 된 겁니다. 물론 처형만이 해적 시대를 끝낸 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요인도 컸죠. 1720년대가 되자 유럽 경제가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영국 해군이 확장되면서 숙련된 선원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했죠. 해군의 임금은 여전히 낮았지만 그래도 해적보다는 안전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카리브 해에는 안전한 항구가 없었죠. 나소는 영국 해군이 장악했고 토르투가도 프랑스 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보물선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남미의 금광과 은광이 고갈되기 시작했고 스페인의 경제력도 약해졌죠. 습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배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1730년대가 되자 카리브해의 해적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물론 소규모 해적들은 계속 있었지만 황금기의 대규모 해적단은 사라졌죠. 개인적으로 이 해적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들의 이중성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무자비한 범죄자였죠.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고 때로는 포로들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대의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18세기에 인종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준 조직이 해적단 외에 또 어디 있었을까요? 그들의 행동 강령을 보면 놀랍도록 합리적입니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있었고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절차가 있었죠. 선장의 권한은 전투 중으로 제한되었고 평상시에는 선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민주주의의 실험이었던 겁니다. 물론 폭력과 약탈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였지만 말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정부의 이중적 태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적을 단속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헨리 모건처럼 해적에서 기사가 된 사람도 있었고 우주 로저스처럼 사략선에서 총독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적과 사략선, 해군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흐릿했던 겁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해적의 이미지는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앵무새를 어깨에 올리고 다니는 해적의 기록은 없고 보물 지도를 묻었다는 증거도 거의 없죠. 판자 위를 걷게 하는 처형도 대부분 후대의 창작입니다. 실제 해적들은 훨씬 더 실용적이었죠. 포로를 죽이는 건 나쁜 평판을 만들어서 다음 표적이 저항하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경우 해적들은 협박만으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일부 이미지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해적 깃발인 졸리 로저는 실제로 사용되었죠. 가장 흔한 디자인은 검은 바탕에 흰색 해골과 교차된 뼈였지만 선장마다 자기만의 디자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블랙비어드의 깃발에는
해골이 모래시계를 들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였죠. 캘리코 제게 깃발은 해골 및 칼 두 자루가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해적들의 옷차림도 영화보다는 평범했습니다. 화려한 코트와 깃털 모자는 선장들이나 입었고 대부분의 선원들은 단순한 바지와 셔츠를 입었죠. 귀걸이는 실제로 흔했는데 이건 패션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였습니다. 해적들은 귀걸이에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비로 쓰라는 의미로 금화를 달고 다녔죠. 또 귀에 구멍을 뚫으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술은 해적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오래 보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럼주나 맥주를 마셨죠. 유명한 그로그라는 음료도 이때 생겼습니다. 럼주에 물과 라임 주스를 섞은 건데 괴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죠. 물론 해적들은 그런 이유를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소금에 절인 고기와 건빵이 주식이었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괴혈병이 흔했습니다. 긴 항해 후에는 선원의 절반이 괴혈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해적들은 항구에 도착하면 미친 듯이 먹고 마셨던 겁니다. 언제 다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지 모르니까요. 해적선의 생활도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비좁고 어둡고 냄새나는 환경에서 수십 명이 함께 지냈죠. 프라이버시는 없었고 위생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쥐와 벌레가 득실거렸고 질병이 자주 퍼졌죠. 전투에서 다치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총상을 입으면 대부분 절단했는데 마취도 없이 럼주 몇 병을 마신 상태에서 톱으로 잘라냈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적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대안이 없었던 거죠. 상선의 선원은 채찍질과 굶주림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임금에 시달렸습니다. 해군은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가혹했고 탈영하면 교수형이었죠. 반면 해적선에서는 적어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장을 선택할 수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날 수 있었죠. 물론 체포되면 교수형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건 받아들일 만한 위험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카리브해의 해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현대의 해상 보안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위성과 레이더로 모든 배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해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대표적이죠. 그들도 카리브해의 해적들처럼 경제적 절망 때문에 해적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거죠. 카리브해 해적들의 진짜 유산은 그들이 남긴 이야기에 있습니다. 블랙비어드와 헨리 모건, 앤 보니 같은 이름들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그들은 권위에 도전했고 자유를 추구했으며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쳤지만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 강령은 여전히 흥미롭습니다. 민주적 선거, 평등한 분배, 부상자 보상, 이 모든 것들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죠. 어쩌면 해적들은 의도하지 않게 더 나은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사회가 약탈과 폭력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 아이러니지만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해적에게 느끼는 매력은 아마도 그들이 대표하는 자유 때문일 겁니다. 규칙과 제약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해적은 모든 걸 던져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상징하죠. 물론 실제 해적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안다면 그런 낭만은 금방 사라지겠지만요. 결국 해적 시대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의 산물이었습니다. 신대륙의 발견, 유럽 열강의 경쟁,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어 한 세기 동안 카리브해를 해적들의 무대로 만들었죠. 그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집니다. 때로는 왜곡되고 미화된 형태로요. 하지만 진실을 안다고 해서 이야기가 덜 흥미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역사가 더 복잡하고 모순적이어서 더 매력적이죠. 영웅도 아니고 단순한 악당도 아닌 생존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오늘은 카리브해 해적들의 진짜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